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앞에 매번 그러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딱 책을 읽고 들어가서 잔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마인드 조절하는 겁니다. 일단 책 구입과 관련되는 거는 133번 들어보시고 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교과서 163페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 쉽게 이야기하면 급주는 행위,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다. 강박자의 고의, 피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역시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 줄, 이때 강박자의 이익취득 의사 내지 고의는 불문한다. 강박행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강박자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 그 방법이나 종류 불문하고 침묵,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조폭이 침묵만 하고 있어도 엄청 무섭죠. 다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기관의 재산 헌납 강요 사건,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 지도 등도 강박행위가 된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이 되는 것으로서 그에 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입증의 문제가 남겠죠. 그러나 해약 고지 없이 단지 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 다그친 것만 가지고는 강박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진정 성립된 서면을 이야기할 것이고, 강박행위의 위법성, 강박자에게 이익취득의 결과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본 것이고, 강박행위 위법성 유무는 강박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수단의 부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권 행사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 강박이 아니겠죠. 그러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거나 목적이 서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수단이 폭행 등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 즉 정당한 권리 행사만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에 빠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 하시고, 이런 거는 그 앞에 48강 유튜브에 무료로 있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거기는 유치한 예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유치한 예가 웃기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유치한 게 기본 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박행위와 인간 의사표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고,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입증 책임, 취소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일반적인 승립 요건은 유주장자, 일반적인 효력 요건 없음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그거 가지고 딱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쓰면은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요건의 입증 책임,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거 아니죠. 민법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 주장자가 법률행위의 존재, 즉 그 성립 요건을 입증해야 되고, 그것이 입증되면은 유효로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가 효력 요건 없음을, 즉 무효 사유임을, 취소 사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강박 때문에 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에 효력 요건의 흠기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그러니까 매매 쪽에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매매만 가지고 다 받던 조문 판례, 그건 누구나 다 쓰는 거고, 민법 총칙하고 연결시켜서 쓰는 딱 획기적인 거, 그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기발한 하나.
기발한 하나를 한다는 게 또 틀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소장을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려놨다시피 채권 가압류는 대부분 현금 공탁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채권 가압류 그 한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12개 한 건데, 12개 장난 아니죠. 12개 했는데 그 전부 다 직업보증 위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소장,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신청서를 딱 제출할 때 기본 포맷을 딱 작성을 해놓고 마지막 어디에 한 줄을 더 쓸까를 정말 고민합니다. 길게 쓰지도 않습니다. 한 줄, 두 줄 딱 획기적인 거 딱 하나 씁니다. 하자인 의사표시 효과.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표의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110조 2항에서 상대방 쪽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피해 입은자는 어떡할 건데?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요건이 구비가 돼가지고 취소를 하면은 그 취소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기 강박한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개는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 강의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민법 책을 정리 잘 해가지고 들어오고 가니까 어떤 놈이 일을 받아가지고 그 밤길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민법책 안 버리면 손 좀 봐주겠다 라니까 목숨을 걸고 민법책을 지킬 건 아니죠. 새로 사면 되니까.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 던지니까 이 녀석이 가면 주워 올라 있는데 안 가고 딱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래 초조한 마음에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 기한 민법책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니 어이 벼락 맞을 놈이라면서 민법책을 딱 들고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간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 아줌마한테 민법책을 달라 할 권리가 있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민법 문제를 내야 되는데, 민법책을 버리는 것은 결국에 소유권 포기겠죠. 나는 소유권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놈이 딱 보고 있는데 안 버리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딱 버렸다는 거죠. 그럼 표시된 대로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뭐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줌마가 딱 들고 가니까 들어가더라. 아줌마를 상대로 언제든지 의사표시 취소할 텐데 실제 이익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취소한다는 거. 이때 이 아줌마는 손해본 게 없잖아, 취소 당하더라도.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거. 여기서 이 제3자는 단순히 상대방의 비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비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사표시가 난 상대방과 그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뭐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으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지소권을 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그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던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본인에게 취소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도 여기서의 제3자는 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면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취소의 효과. 취소 대상인 것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는데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당연히 지속권 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죠. 법률 요건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는 김에 뭐 기억하셔야 될 게,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유권 대리 이야기하면서 표현 대리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유권 대리 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에 유권 대리가 아니라도 표현 대리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정당한 이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주장을 같이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불법행위 저지른 것 같아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딱 행사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법행위까지는 안 되고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만 주장해버리면은 법원은 불법행위가 안 되면은 기각시켜버리는 거지. 그거는 주의적으로 불법행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때 이 취소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자하고 저 위에 나오는 제3자, 이 사기 음박에서 나오는 제3자하고 국어적으로 똑같이 써놨는데 다른 의미라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선의 제3자의 범위, 통정의 표시했던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단 하자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하자인의 의사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지속권 행사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하자인의 의사표시의 적용 범위, 가족법상에는 가족법의 별도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서 했다면 가족법상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해야 될 것이고, 물론 가족법덕에 별도의 취소 규정들도 있긴 합니다. 단체법적, 정형적 거래행위, 일단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즉,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하여튼 나중에 대리 쪽에 가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 행위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여튼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떻게 핸드폰을 자기 명의로 개설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핸드폰 맡겨놨더니 빚이 10억이 넘었더라. 거기에서 이제 법리가 많이 충돌하겠죠. 조만간에 몇 년은 걸리겠지만 이제 사건 처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래 하면은, 거기서도 행위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할 때, 근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맡긴 사람 참 보호받기 참 곤란할 지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핸드폰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실제 행위자, 그게 입증이 되면은 그 명의자에 대해서 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아예 명의자가 책임을 안 지고 바로 내부한 자가 행위자만 대상으로 하도록 법리를 구성할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거기서 맡은 핸드폰 가지고 명의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그 사람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 명의자의 책임을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벗어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주장해 볼 만한 논거는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큰 액수라 가지고 법무사인 내한테 오진 않을 거고 변호사들한테 가더라도 잘할 사람들 많죠.
소송상 화해 등의 참 그 사람들이 법무사들이 그 소송 서류를 작성한다는 걸 모르시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는 금액은 많이 차이 납니다. 뭐 법무사가 법정에 가는 건 아니니까. 소송상 화해 등의 공법 행위에 해당하는 소송 행위는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사기나 뭐 강박,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당연히 뭐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게 당연하고 그 정도 하시고 하사에 있는 의사표시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하사에 있는 의사표시와 동기의 불법과의 구별 동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무효다 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 중에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 뒤에 가면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때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논할 것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은 아니다. 거. 백구조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 앞에서 봤습니다. 물론 선택적 관계에 달려면 사기 취소 요건도 다 구비하고 있고 착오 취소 요건도 다 구비하고 있을 때 선택적 관계인 것이지. 왜냐면은 착오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 착오라 해야 되고 사기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자인은 의사표시와 담보 책임과의 관계도 선택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하자인은 의사표시와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취소를 안 해도 사기 강박으로 평가되려고 하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사기 강박으로 평가되려고 하면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고. 근데 어쨌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취소하고 나면은 기왕에 이행된 것이 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발생한다는 거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안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안 하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데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선택해서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 거래관계에 있어 보면은 이걸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자인은 의사표시와 토지거래 허가와의 관계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유동적 무효입니다. 또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매했을 때 나중에 허가받으면 유효가 될 거고 허가를 못 받게 되면 무효가 되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그 법률행위라도 강박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해서 무효로 확정시켜버릴 수 있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 중에 강박이 행해진 경우 이게 재산 헌납 강요 사건인데 옛날에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대기업체 회장에게 너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으면 너 비리를 수사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대기업이 실제 비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지.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줬다 했다가는 뭐 지도 새도 모르게 뭐 어디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뭐 급돈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헌납하고 뭐 해서 뭐 하나 뭐 해서 뭐 하지 말고 헌납하지 뭐 그게 뭐 가정의 평화지 뭐 우리 가족의 평화지 이러면서 아이고 안 주면 맞아 죽을 줄 모르니까 일단 주고 보자. 그래가지고 헌납, 정려, 기부를 했다는 거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논할 수는 있어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항상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고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 이르진 경우라면 은 절대적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사건에서는 의사무능력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것인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불공정한 법률 행위 되려고 하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현작의 불균형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칭 알박이 사건. 알박이 사건도 간혹 없이 뉴스에 나옵니다.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증권 회사가 하나 뭐 날라갔다는데 그 알박이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어쨌든 간에 저 서울 동대문 시장인가 또 뭐 상가 그 신축 건물할 때 그 건설할 때 누군가가 신문지 반장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대문 시장 거기는 땅 한 평에 1억은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1억은 하도 뭐 서울 땅값이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신문지 반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반평을 50억에 사라 뭐 이랬다는 거죠. 50억 안 주면 안 판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안 사면은 지금 상가를 우리나라가 다 분양해놓고 상가를 신축하죠. 분양 대금 다 받아놨는데 상가 신축을 못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50억을 주고 이제 반평 등기 이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문에 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한 자 50억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은 그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반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고 폭리 당한 자는 등기받은 거는 상대방이 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등기받아 놓고 뭐 수사기관에 의뢰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못 가져오니까. 근데 그때 뭐 체포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안 나오고 9시 뉴스에 거기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려고 하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헌납, 기부, 기정, 증여와 같은 일방적인 급부가 있는 무상행위에는 급부, 반대급부 비교할 개념이 없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지. 판사님이 설마 산수를 못하지는 않았을 건데 판사님도 뭐 그 당시 국가기관이 무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하고 100은 100배 차이지만 0하고 1 차이는 무한대 차이보다 더 크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론을 적용 안 시켰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정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5억에 경락받은 토지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분 반환 외에 2억 4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이거는 받고 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본 거고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 위협으로 거액의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네, 어쨌든 재산 헌납 강요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고 불공정한 행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 대기업 회장님께서는 돌려받아야 하니까 근데 진짜 그때 주기 싫었는데 안 주면 맞아 죽을까 싶어 줬다는 거지. 이제 변호사님들도 뭐 많이 연구를 했겠지. 아 그럼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 아닌가? 나 해본 거지. 비진위 표시에서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게 아니다. 안 죽으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기 싫은데 일단 맞아 죽기 싫으면 죽어보자. 정말 죽기 싫은데 이게 진위가 아니라는 거지. 맞아 죽기 싫으면 일단 죽어보자. 그게 진위고 죽다면 진위와 표시가 일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한테 하면 쫓겨나는데, 선 보러 가가지고 딱 보니까 뭐 이쁘기는 하고 마음에 들기는 한데, 뭐 저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지만 내 수준에는 뭐 저 사람하고 꼭 뭐 열렬히 진정으로 목숨 걸고 사랑했어가 아니고, 아유 뭐 이 정도면 뭐 평생 살아갈 만하지, 진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평생 살아가면 뭐 저 정도만 만족하지, 저 정도만 만족하지, 그게 진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게 진이가 아니라면 그런 혼인은 다 무효가 돼버려야 돼. 그게 진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감지덕지,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뭐, 이게 진이라는 거지. 그 진이 표시가 일치하니까 거기에 무효 사유가 없는 거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해당 여부, 재산 헌납 강요 사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는 된다. 근데 실제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편지를 가지고 책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지에 완성하는 상태가 표백, 우체통에 넣는 상태가 발신, 상대방 뭐 책 판매점에 편지가 도달하는 도달, 그 상대방 뭐 판매업자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거, 그 요지, 그때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그걸 반대로 읽으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되니까 보낼 필요도 없고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성립한다. 아까 민법책 쓰레기 통에 버리는 때, 그때 이미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내보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채권의 포기,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일단 이거 임의규정이다. 물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중에서 법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유증자의 사망. 물론 뭐 유증의 경우에 조건을 부딪히면 조건이 성취돼야 될 것이고, 의사표시 도달의 체계상의 지위에 대해서 걔네가 대립하고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도달의 의미, 요지 가능한 도달이면 된다. 요지 가능한 도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뭐 소송 들어가면 그건 또 입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한참 갈 때 어떤 교수님이 기발하게 어떤 생각을 해가 문제를 냈다고 해가지고 사례형 문제가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그런데, 뭐 어떤 남학생이 이쁜 여학생 그 책가방에 몰래 어디서 만나자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가방에 탁 넣었다는 거지. 그때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그 의사 그 편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여학생 가방에 들어갔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배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 학교 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보고 했을 때,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책 가방 정리하면서 발견했을 때, 어느 땐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문제가 어불성설이 있다고 봅니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만나자는 쪽지를 준 것이 의사표시인가? 모르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거 계약일까? 호의관계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일반 우편의 경우 우편법 조정에 따라서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하더라도 뭐 상대방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일반 우편의 경우에 반송되어 오지 않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 시골 가면은 일반 우편 보내면은 그냥 마당에 던지다, 마당에 바람에 날리가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하시고, 내용 증명 우편 등 등기 우편으로 보냈을 때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거나 등기 지급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취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둔 경우에는 발송된 것이 반송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추한 항소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적 매체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도달 내지 송달되어야 하는 곳, 주소지 말하는 거죠. 넓게 하면 거소, 영업소, 사무소. 네, 171페이지.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사무소가 아닌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그냥 근무장소일 뿐인 거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제감자, 옛날에는 수감자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언어를 이제 하시려고 제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 일종의 법정 대리나 할 수 있고, 제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의 소장에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 종전 주소지로 했다면 그거 무효다. 도달주의 효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가능한 도달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따라서 자기가 수령을 거절해도 요지 가능한 도달이 있었다면 효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용 증명 우편이 오면은 안 받아봤다 자꾸 이러는데 이건 빨리 받아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학교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관할관청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 철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겠죠.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앞에 발신된 의사표시와 철회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면은 철회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불착, 부도달, 연착은 표의자가 원하는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측면에서 표의자의 불이익이 된다. 발신 후의 사정 변경,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사망해도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표의자의 의사표시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머지는 상속의 문제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표의자의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달주의의 예외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도 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취호권 행사에 대해서 제한능력자 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런 것도 있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취호권 행사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사원총회 소위 통지 회의 개최일 일주일 전에 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착, 성날, 도달 전에 지연의 발송, 채무인수의 승낙 여부의 제고에 대해서 채권자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한 경우, 이때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다.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기 들고 이야기하면은 대화자인 것이지 격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 아저씨하고도 편지 주고 받으면은 격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 가지고 속달로 보내도 하루 이틀 걸리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시킬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서 일단은 이론상 표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 대담법인의 출연재산의 기속 시기는 생전 처분인 경우에는 법인 성립 시, 유언에 의한 출연의 경우에는 유언 효력 발생 시.
그래서 여기에 견해 대립이 있다 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상대방을 과실 없이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법원의 공시에 의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도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해봤고 물론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요 근래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하든지 할 건데, 그래서 사전에 갱신 거절 통지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반송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그 반송되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물 그걸 가지고 그 공시송달 신청합니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공시송달의 효과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왜곡과 관련될 때는 2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그 정도 하시고 의사표시 수령 능력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주관적으로 수령자에게 요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법은 의사표시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를 역시 의사표시 그 수령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들 안돼 수령 제한 능력자라 본다. 그래서 수령 능력, 수령 제한 능력의 규정 적용 범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그렇다. 수령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한 능력자 쪽에서 그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17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에는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소고표 없다라는 것까지 어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수령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한 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4번 의사 제한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이거는 의사 무능력자 그대로 쓰면 되죠.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는 걸 썼는데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행위 무능력자는 행위 제한 능력자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의사 무능력, 권리 무능력 이런 말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행위 능력과 관련된 행위 무능력은 제한 능력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책에서 내가 분명히 오타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 편집자하고 원고를 주고받으면서 원고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넣어놓던 판례도 빠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주고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일단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무능력자 역시 수령 무능력자이며 즉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고 본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